예, 그 뒤에 3절 이후 부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져서 파트 1으로 나누고 지금 업로드 했는데 업로드하는 파일 한 개 용량을 학교 사이트에서 50메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부득이하게 4개로 분할해서 올린 거니까 4개로 분할해서 올린 거를 첫 번째 것만 다 모아놓고 풀면은 첫 번째 것만 풀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4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파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분들이 자꾸 첫 번째 파일만 압축 풀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압축이 안 풀려요 이렇게 막 메일 온단 말이야. 여러 번 왔어요. 그러지 말고 동영상은 하나인데 그거를 분할 압축했다 용량상. 그래서 모아놓고 첫 번째 것만 풀면 알아서 4개가 다 하나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17장 3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 근데 정치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나라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과서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는 뭐 그런 얘기는 좀 복잡해서 못하니까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결심, 개인의 참여, 어떤 개인의 어떤 의지가 정책과 결국 뭐 Why나 Change도 월드죠. 그리고 이제 나라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떤 큰 나라와 큰 흐름이 뭔가를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밀레니엄 골스 봤죠? 2000년 되자마자 자 우리 인류가 세기말을 1999년 세기말을 넘기고 지구가 멸망하지도 않고 새로운 천년을 맞았으니까 그 새로운 천년의 어떤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을 공유하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큰 어떤 목표를 밝혔는데 뭐 실행률이 0.18%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자율로 일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프레임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한 프레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은 없을지라도 개인으로서는 또 자율이 많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행동의 방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 있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인디비주얼 매너,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어떤 좋은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디마크러스, 민주주의 뭐 어쩌자는 거냐 얘기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민주주의의 약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수결이라는 거, 또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공화정,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특별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디마크라시라는 건 사실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것들, 대중이 또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서 한다는 건 저도 사실은 이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이제 관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국회의원들, 작게는 시의원들 이분들의 어떤 정책 결정 참여 과정을 보면요, 과연 미래와 어떤 세대 후세를 위해서 또는 큰 어떤 맥락을 위해서 정책 결정하고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지역 주민들이 와서 뭐 님비 뭔지 알죠? Not in my backyard. 핀피 좋은 것들은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앞마당에라도 내놓을 테니까 좋은 거는 다 와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디모크라시 의회 민주 정치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지역민들을 그냥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밖에 못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 공공의 의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우리 지역구일지라도 어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손해를 당분간은 봐야 하는 정책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가 어렵더란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디마크라시의 지금 문제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지방 자치체잖아요. 뮤니서펄리티잖아요. 갑자기 또 코가 막히네. 죄송합니다. 뮤니서펄리티, 지방자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지역의 환경 문제랑 공간 계획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하는 체계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중앙 정부에서 시장도 임명하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지방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방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도 강하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뭐 중앙 집권제다,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 분권에 대한 지금 현재의 민주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진보했다라고 그러지만 과연 내용적으로 진보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얘기 말씀드렸지만 형상강의 어떤 오염 문제 그런 것들, 만약 혹시라도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관할하에 있었으면 중앙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 자치에서 조사도 엄밀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지방 정부의 어떤 책임과 어떤 대처로 가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뭐냐면 그 리더들이 표를 얻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재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지사도 되고 또 뭐 중앙 정계도 노려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 체계라는 게 중앙 정계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스텝과 같은 역할이 되면서 이 시장이나 어떤 지방 리더들의 인기 관리가 너무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를 따려면 여러분들 30년이 걸리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겠습니까? 아니면은 임기 5년 내에 하는 개발 정책을 펴겠습니까? 개발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좀 무리할 정도로 개발이 답이 많이 일어나고요. 지역에서. 또 하나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어떤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지속됐을 경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변화가 될 거냐. 특별히 환경 차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계, 그 다음에 지방자치체라는 것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환상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것의 어떤 약점들, 그것을 어떤 고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론들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계가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long-term problem, 환경 문제가 대부분 long-term problem이에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체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근데 민주주의 체계라는 것들이 투표와 인기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또 그게 심해지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SNS를 켜봐도 아우 뭐 너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소재들이 그런 것들이 다 테마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도 일종의 어떤 인기를 먹고 사는 약간 어떤 그런 형태의 연예인들도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게 되고 정치인은 또 연예인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인기라는,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파퓰러리티라는 것들이 두 집단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리소스가 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문제는 그런 것들이 롱텀 프로블럼에는 무관해요. 그렇죠. 인기 없어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욕을 먹겠다라는 리더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특별히 환경 문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 의식을 이 책에서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면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대규모의 어떤 환경 오염은 오히려 옛날 구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소련의 어떤 큰 카스피아라든가 호수들,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아랄해라는 거, 그것도 이제 동구권 구사회주의 공화국에 있었던 그런 호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는 장면을 보면 심지어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주 그냥 화끈하게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의식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의식이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오히려 계획적으로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제어가 없이 계획적으로 파괴시키더라. 그런 문제들. 결국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지식들, 거기에 대한 접근이 없이 정치 체계가 뭔가를 약속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정치 체계는 불문. 그건 우리가 민감하니까 좀 건드리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어떤 8가지인가요? 한 8가지 정도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런데 Humility Principle, 겸손하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뭘 아냐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리더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기본 덕목이다. 리버서빌리티 프린시플, 리버스 하면 돌리다. 리버서빌리티 하니까 돌릴 수 있는. 자,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그래서 리버서빌리티가 없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환경이 변하고 국토가 변하고 뭐 그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네드 에너지 프린시플. 뭐 개발돼서 나오는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계산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 이거는 뭐 이 책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잖아요. 프리코셔너리. 코션은 위험해, 경고인데 프리니까 사전에 위험해. 그러니까 환경 문제든 어떤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전 경고의 원칙이에요. 경고가 나오면 늦어요. 불 나서 경고 소리를 듣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일쯤 불이 나겠구나라고 누가 예언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 예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근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환경 문제는 심지어는 과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구온난화 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런 원칙에서 보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전 경고의 원칙,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민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방해야 된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Polluter's Pay Principle과 Environmental Justice Principle은 두 개가 거의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죠. 환경적인 정의라는 건 뭐냐?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는 통하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Public Access and Participation.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비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피해를 받고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의 어떤 환경 문제 중에 어떤 게 지금 예를 들고 있나요? 국립공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미국의 책입니다. 미국의 책에는 내셔널 파크 죄송해요. 코 간지러워서. 내셔널 파크라고 해서 국립공원 예, 미국의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국토 공간 체계인데 이제 역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내셔널 파크죠. 국립공원인데 그러니까 사실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가장 이렇게 보존의 정도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을 하면은 물론 보존의 의미로 뭐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좀 놀러 가는 곳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놀러 다니는 곳으로 조금 알려져 있죠. 근데 원래 의미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가장 엄격하게 이제 보존하는 그런 곳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 내셔널 포레스트, 그다음에 내셔널 와일드 레퓨지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포메이션이죠. 국립공원이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보존의 정도가 약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설 일정 부분 소수의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셔널 포레스트인데 그래서 코어 에리어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버퍼존으로 둘러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거기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어떤 그런 기본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습들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을 둘러싸는 어떤 버퍼존의 배치가 있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좀 환경 보존상에 조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매너에 대한 또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알죠? 개인들의 어떤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들
특별히 환경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들은 어떤 환경을 위한다는 것들이 장기적인 정책이고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인기를 떨어뜨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찔러줘야 되겠어요? 누가 자극을 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들고 일어나고 누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개인들의 역할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이 아니고 로컬라이트, 로컬라이트 개인 각 지역민들의 어떤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폴라이트, 코스모폴라이트하고 로컬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웠다고 하고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되면 다 코스모폴라이트로만 행동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범세계인이죠. 포항에 있고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지역에 발만 붙였다 뿐이지 생각은 뭐 다 늘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 국제적인 리더 이런 것만 꿈꾸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엘리트 계층들 우리가 코스모폴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로컬라이트라고 영어에서 그러는데 이것만 지향하다가 사실은 뭐냐면 뭐 그렇죠. 유엔이나 국제기구 코스모폴라이트만을 우리가 지향하다가 실제로 환경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결국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실마리가 마련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유엔이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사진빨을 받는다라고 그러지만 유엔이 어떤 한 나라의 환경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나라의 정치와 지역민과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고 정치 체계가 문제다라고 그러면은 투표를 해라. 그랬는데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선거를 나가라는 거야. 특별히 진짜로 좀 저는 시의원 정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진짜로 그 동네,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분들이 좀 구리구리해. 제가 어느 동네를 가봐도 물론 제가 본 분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본 분들은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런 어떤 이권 계산이 빠른 약간 정치인이 되고 아니 시의원 정도 되면 정치인이 되면 안 되죠. 정당에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들 우산 씌워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치하고는 뭐 쌩을 쉽게 말하면 쌩을 까고 그쪽에 얼굴 뭐 이렇게 얼굴 마담하고 왔다 갔다 무슨 형님 동생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이분들은 지역민을 대표해서 그 지역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의원들이 다 이렇게 중앙 정치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좀 더 높은 레벨의 리더들, 시장들 거기 어떤 꼬봉해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의 어떤 중요한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조금 너무 큰 리더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각자 이제 태어난 동네 가서 시의원 정도 되는 로컬 레벨의 어떤 그런 리더들 뭐 거기서부터 또 커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United States Environmental Laws Under Attack 미국의 환경 관련한 법이 공격받고 있다. 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데 EPA 이거 아닌데? ESA Endangered Species Act 요게 ESA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ESA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로 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개발되는 어떤 사업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어떤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로비의 대상이 되는 법이고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미국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거랑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동물 자원 보호에 관한 법 뭐 등등 여러 가지 개발법들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 이 보존법을 보면 조금 가장 모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을 보존하는 법 중에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고 있죠. 천연기념물 보호법. 그게 어떤 법에 소속이냐면요. 문화재 보호법 산하에 있어. 뭘까? 물론 문화재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고 환경 생태도 보존 보호하는 대상인 건 맞는데, 근데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존이라는 말이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은 법의 테두리로 놓는다?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화재 관리하는 분이 생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존법들은 과거서부터 약간 좀 체계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해결돼 나가고 보존에 관한 법령들이 조금 별도로 체계 있게 수립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과 관련된 쭉 역사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인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외롭다. NGO. NGO 말고 최근에 NPO라는 얘기도 많이 쓰죠. Non-governmental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정부 관련이 아닌 기관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구분이 조금 가버먼탈하다는 건 뭐냐, 그럼 non-governmental은 또 뭐냐, 이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아예 NPO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NPO는 뭐냐면 non-profit. 프로핏 하면 이윤이죠. 돈 벌기 위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정부랑 나는 관련 안 됐으니까 순수해. 그거보다도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걸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하는 것들이 좀 더 순수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NPO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뭐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한 그래스루트, 그 다음에 바텀업, 상향식 변화죠. 상향식 변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변화.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해가고 그런 형태의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환경운동의 또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라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고, 어떨 때는 어떤 다소 폭력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극렬한 어떤 7, 80년대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어떤 흐름을 당시에 해외 토픽의 일면을 늘 장식했던 단체가 이제 그린피스인데, 최근에는 조금 잠잠했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아직 이게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었나 봐요. 2011년에서나 결국 들어왔고, 지금 가끔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보긴 보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 단체를 뭐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환경운동과 관련된 NGO 내지 NPO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라고 줄리아 힐 언니가 또 한 번 소개가 되네. 이 언니 알죠? 환경운동계의 얼짱. 물론 뭐 이 얼굴 봐서는 잘은 뭐 모르겠어. 근데 뭐 다른 얼굴 보면은 뭐 줄리에 비노시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닮고 굉장히 뭐 예쁘다고 그러는데, 뭐 얼굴 예뻐서 우리가 뭐 따르자는 게 아니고 2년을 저렇게 나무 위에 생활하고 이런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쨌든 미국에서 숲의 어떤 문제점들, 숲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국에 경각심을 주고 미국인들이 그래서 숲을 다시 한번 보존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돈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돈 가지고 보존돼야 될 숲을 사버리는 운동이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해서 어떤 여러 사람으로 뜻 있는 사람으로 돈을 모아서 신탁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보존 지역들, 생태환경 보존 지역들, 해변들 이런 데를 그냥 사버리고 공공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큰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이라고 뭐 놀고만 있겠느냐? 기성세대들은 사실 체계 내에 이미 들어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직업들,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반드시 개발돼야 돼. 평소에 어떤 지역이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반드시 보존돼야 돼.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니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야.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물려준 땅이 거기래. 근데 개발되니까 나한테 당장 한 10억 정도가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보존 지역이면 딱히 뭐 별거 없어. 이런 경우에도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이 만약 환경 보존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개인의 어떤 이권 관계가 오가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들의 어떤 어려움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만큼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자율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환경적인 의식을 키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가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어떤 시범적인 공간, 시범적인 도시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그 사례로 미국의 오벌린 대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벌린 대학은 뭘로 유명하냐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대학의 무슨 건물 같아요? 이게 학생회관, 학생회관 앞에 늪이 있는데, 자, 이 학생회관에서 나온 이 학생회관은 에너지 제로 건물이에요. 폐기물 제로, 에너지 제로 건물.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걸로 이 자체의 전기를 조달하고요. 여기서 나온 오염 물질은 또 여기서 다 정화가 돼요. 늪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이 오벌린 대학 전체로도요, 에너지 사용량이 50%밖에 안 돼. 전체 사용량의 에너지를 갖다가 50%를 스스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폐기물도 상당 부분 처리하고. 그리고 이 대학교에 그런 형식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대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철학, 방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교육, 환경 생활의 어떤 실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MBA 같은 경제 관련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윤리라든가 환경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한동대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지역이나 어떤 있는 위치 여건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오벌린 대학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벌린 대학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또 풍력 뭐 바람개비 돌리고 막 이러네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되겠어요. 태양광 뭐 바람개비 이런 것들이 학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우리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이제는 환경이 또 뭐냐면 일종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진이나 어떤 여러 각종 환경적인 재난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더 밀접해 있는 위험 요소가 됐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 기구들, 조약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UNEP라든가 여러분 Sustainability 얘기 나올 때 UNEP 1980년에 UNEP에서 또 그 개념이 들어간 보고서를 내고 이런 얘기 했었죠. WHO 등등등등 유엔 산하 기관인데 주로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들이다. 그다음에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봐서는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기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개인으로서 시민단체로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들 그것들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이 있는데 5절은 이제 전체 요약이 되겠고요. 4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환경에 대한 세계관 얘기가 되겠어요. 세계관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글쎄요. 세계관이라는 게 아직도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될지 저도 이렇게 좀 쉽게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세계관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그래서 내 삶이 환경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환경 보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관이 잘못 가르쳐졌을 때 과연 올바른 환경 보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움직여야지 결국 정책도 변하고 정책이 움직여서 환경이 보존된다고 할 때 결국 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세계관이라는 얘기예요. 세계관, 좋은 세계관, 건강한 건전한 세계관이 잘 교육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환경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서
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거는 저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적으로 나오는 구분이고 딱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세 개의 세계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세계관으로 요약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걸 보자면 플래네터리 매니지먼트 월드뷰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은 좀 어렵네요. 플래네터리 행성 매니지먼트 관리 행성 관리자 세계관 좀 제목이 적당한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한마디로 이 행성의 주인은 나다. 우리 인류가 이 행성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서구에서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어떤 성경의 명령들 그런 것들이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어떤 밖으로 나가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또 그 앞길을 막는 것이 있으면은 극복하고 도전해라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많이 이제 파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그런 부작용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하는데 결코 그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세계관에 대한 명령이 달라지게 돼요.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한을 두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가 아니에요.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 문제가 환경 문제 어떻게 보면 제1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거가 이제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서의 어떤 인구 증식이 아니고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고통의 한 부분 출산과 인구 증가라는 것들이 인류의 어떤 고통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거기에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산 잉태를 갖다 여성에게 고통이 되는 걸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환경 문제가 사실 1장이 아니라 3장에 나오는 그 맥락에서 오늘날 환경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영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지구 환경과 우리의 물리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뒤에 예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관들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어떤 학교의 일부 어떤 교수님들도 이런 세계관을 또 얘기를 하신다라 그러는데 그건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모든 환경 여건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환경 여건을 다 균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지금 우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계면은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죠. 파괴가 될 수 있고요. 파괴될 환경이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상태에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잖아. 겪고 있는 상황을 왜 우리가 외면을 해요? 지구온난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어쨌든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날 봐서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아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또 빨간색을 썼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We are apart. We are apart가 아니고 we are apart. 떨어져 있다. 뭐로부터? The rest of the nature. 다른 모든 생태계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동떨어진 별도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인식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관이 나타나요? 많이 활용해서 우리의 체계를 많이 성장시키면 그것이 우리 세계관에서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고전주의 경제학 뭐 이런 체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성장이 무한하고 성장이 어쨌든 우리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선하다. 성장을 위해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믿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 스텝 넘어가서 이걸 스튜어드십 월드뷰를 볼까요? 요 스튜어드십이 또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스튜어드십 하면은 스튜어트 하면은 집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저 뭐라 그래요? 어떤 귀족 집안에서 집의 어떤 대수사일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중간 계급들, 뭐 배트맨이 거느리고 있는 알프레드 뭐 이런 사람들 그 집사 아닙니까? 집사.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청직이라고도 그러죠. 청직이. 근데 우리는 청직이 아니까 긍정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구나 할 텐데 물론 이 책에서는 이 세계관도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 대한 인식은 여기랑 대동소이해요. 말하자면은 이 자연 환경은 아마도 무한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아마도 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여기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we have an ethical responsibility. 우리는 자연 환경보다도 월등히 고등한 존재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인 책임은 있다. 윤리적인 책임은 뭐냐? 만약 그것을 주신 분이 조물주라고 그러면 적어도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만큼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들. 그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 책임이 아니겠느냐? 또 후손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어떤 연속되는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후손을 위해서 받은 만큼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한마디로 요약해서 윤리적인 책임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처럼 쓰긴 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조물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공유해야 되는 대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은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이 책에서는 약간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Environmental Wisdom Worldview. 환경적인 지혜의 세계관. 자, 선언에서부터 벌써 달라지죠. We are a part. a part가 아니에요. a part. 뭐다 이제 우리는 전체 자연 생태계의 일부다.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과 별도로 구분된 고등한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보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까 말한 환경경제학이 중요한 토대 있죠.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성장도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 그 근본적인 어떤 전제에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계관이죠. Resources are limited and should not be wasted. 결국은 성장은 멈추고 자원은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건 뭐냐? 잘 살아가는 건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많이 크면 돼. 많이 성장하면 돼. 여기서도 남겨놓는 한에서는 많이 성장하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our success는 뭐냐? Depending on learning how nature sustains itself and integrating such lessons.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자연 환경을 배우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원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거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이 세계관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은 그렇죠. 이 자연을 배우자,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자. 이거에서 좀 더 스텝을 더 나가서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모순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선하다, 뭐 이런 것들, 자연이 하는 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연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를 찾으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자연은 이미 우리 입장에서 길들인 테임드된 자연이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선해 보이지 실제로 밀림과 자연, 화산 폭발의 장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연을 갖다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자연은 선하고 악한 가치를 우리에게 윤리적인 판단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에나가 막 물개 새끼들을 막 물어 죽이고 있을 때 먹지도 않으면서 재미로 죽이는 장면을 볼 때 거기서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관을 배워야 될까요? 자연이 약육강시 적자 생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때 그걸 우리 사회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런 것들이야? 아니야. 배워야 될 걸 자연은 모든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적자 생존의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자연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자연의 어떤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차원의 어떤 교과서를 자연으로 두자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틀러가 얘기하는 우성 생존론.
그러니까 좀 더 우등한 어떤 인종들이 열등한 인종들을 줄이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랑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계의 섭리랑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조금 더 나가서 자연을 윤리와 가치의 어떤 표준으로 보거나 자연은 선하다, 무조건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굉장히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도시 가운데 살면서 자연 조금씩 구경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연의 무서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결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윤리나 가치는 인간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철학은 인간 스스로가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연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준 자연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인류 문명이 여러분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우리 평균 수명이 40세, 30세를 넘기가 어려워요. 우리 복리라는 것들 어쨌든 간에 자연을 우리가 정복하고 도시 환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무조건 우리의 친구인 건 아니에요. 다만 자연이 지속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가 선하다. 자연을 우리의 어떤 윤리 선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은 자연의 어떤 특성들, 자연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다만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완벽한 세계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환경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바이오스피어 2 시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7장 5절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How can we live more sustainably? 우리 생태학적인 발자국, 이컬러지컬 풋프린트 얘기 배웠죠? 그래서 멋있는 사람은 지나가고 나도 발자국이 안 남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피해를 많이 안 남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해변을 여름에 여러분들 해변을 막 뛰어가고 나면 뒤를 딱 돌아보면은 파도가 딱 쓸고 가서 매끈했던 해변이 여러 발자국으로 막 찍혀 있죠. 근데 저는 발자국이 안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발이 이게 평발이어서 뛰어도 자국이 안 남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지구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발자국 꾹 남길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발자국을 이따만하게 남기지 말고 여러분 지나가고 나도 발자국이 되도록이면 작고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 자, 이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가 environmental literacy라고 그랬죠. 환경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 환경적인 인식이 있다는 건 뭐냐? 뒤에 가면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썰을 풀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디 데이트하고 또 미팅을 하고 하더라도 좀 뭔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야. 환경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How does life on Earth sustain itself? 과연 지구상의 생명계가 스스로를 갖다 계속 지속 가능한 원리들은 뭐냐? 물어봤을 때 글쎄요, 뭐 잘 돌아가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고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의 일방통행,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단계별로 나눠 쓰는 어떤 먹이사슬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딘가 쌓이거나 몰리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어떤 그런 체계들, 그런 것들이 생명체계의 본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사회를 만들고요, 그런 공장을 만들고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원리, 윤리를 배울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스테이너빌리티 개념이 뭐냐? 뭐 지속 가능성이죠. 아니지.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리포트도 냈지만 인류의 어떤 지혜를 담은 고사성어, 그다음에 속담, 우화, 이런 것들이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로 요약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좀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응? 뭐 캐링 커패시티가 어떤 개념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은 전반기에 시험 나온 내용, 이거 딱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 이거 공부했겠지.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제가 시험을 안 내겠어요. 냈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The Three Scientific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이거 1번 주관식 1번 문제였잖아 이거.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environmentally literate 한 사람, illiterate 하면 그거는 문맹이고 바보고 literate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학을 하니까 여러분 다방면에 여러 가지 좀 뭐 잡다리만큼 많은 지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이 요런 고사성어를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이거? 온 뜨겁게 하고 데우고 이런 얘기예요. 뜨겁게 하고 온고 지 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알지자겠죠? 뭐 알지자일 거야. 알지자. 지혜할 때. 그다음에 신 새로울 신자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고 여기 뭐 어떻게 되더라? 이게 요건가? 자, 온고지신이란 얘기야. 여러분 다 아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정도로 되는데 옛 것을 익히고 뭐 새 것을 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요 온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거에 좀 상당히 어떤 심화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두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지식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옛날 것부터 처음 것까지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여러분들 옛날 건 생각 안 나고 요새는 여러분들 잘 생각나죠? 어른이 되면 이제 옛날 건 잘 생각나는데 최근에 배운 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젊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지식을 갖다 옛날 지식은 뭡니까? 차갑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차갑게. 우리가 특별히 주입식으로 배운 지식들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뭐 시험 때 막 외우고 어쩌고 뭐 대충 이렇게 그렇게 놓으면 여러분 어떤 인식의 세계 밑바닥에 차갑게 이렇게 굳어서 가라앉아 있겠죠. 그런데 옛 청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걸 갖다가 끓여라, 데워라, heat 또는 melt.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2층이 그대로 남아있어. 차가운 지식들이 차갑게 밑바닥에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고 대류 현상에 막 왔다 갔다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요 서로 간에 섞이고 녹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펑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옛 지식들을 갖다가 끓여야 된다. 여러분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모든 전공 지식들 배운 것들을 그냥 방학 때 누워가지고 그냥 팥빙수나 먹고 그러면서 차갑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혁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지식들을 그렇게 차갑게 놔두면 안 됩니다. 쌓여있는 지식들을요. 뭐 외웠던 주입식으로 그냥 집어넣었던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야. 끓여야 돼요.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여러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끓여라, 녹여라, 서로 간에 섞어라. 이게 뭐예요? 그게 융합이고 그게 융해 아닙니까? 융합. 그게 온고의 의미예요. 온고의 의미.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험 공부로 배운다고 시험 공부로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영원히 여러분의 지식의 밑바닥에 차가운 덩어리로 깔려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온고 배운 것들을 갖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돌려요, 끓여, 녹여.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는 마음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고지신의 의미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어떤 잡다한 것들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끓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분야, 새로운 어떤 업종, 새로운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모티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들이 중요하다. 그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죽은 공부는 없습니다. 뭐 주입식으로 외웠든 졸면서 외웠든 뭐 상관없어.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룬다? 끓여준다는 거야. 섞어준다는 거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들 충분히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we can learn from nature.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자, 어떤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것들을 제대로 보존하는 정책들, 진심이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 진심은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것들을 어떤 시민사회의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타락을 했었죠. 타락을 했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과연 자연에 대한 진심이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 자연에 대한 진심이 있으면요. 첫째는 뭐냐, 그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돌아봅니다. 아니 좋은데 계속 찾아가야죠.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만날 시간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플레이스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우리 감각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공간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자연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잊게 되거든요. 자연과 부지런히 접해야 돼요. 자연의 어떤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식물원 가서도 꽃을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 그 식물들이 자라는 원리 이런 걸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설렘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이미 감각이 죽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지. 존 스토트 목사님도 어떻게 돼?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각을 갖다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섭리를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자로서, 심지어는 그분은 제자로서의 도리의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도 지혜를 받고 나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은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 근데 말년에 보면 또 이 양반이 마법이나 뭐 이상한 걸 연구해서 이상한 책도 냈고 뭐 이런 소문도 있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태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센스 오브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제자됨 하고도 심지어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학 때 저희들 좀 많이 보시고요. 너무 겉핥기를 보지 말고 자연을 좀 느끼는 감각들 많이 좀 개발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쭉 가다가 간디가 갑자기 왜 나오나? 간디의 Principle of Enoughness, 뭐 충분함의 원리, 충분함의 원리.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은 우리에게, 물론 이분의 신은 저 힌두교의 신이겠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어도 상관없는 건데, 신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부를 남겨주셨다. 아, 아,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부를 주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는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고 절감하고 비만이 아니라 쓸 만큼 쓰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난을 갖다가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비만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회를 산다라고 그러면 그 사회는 일부밖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부와 어떤 재산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건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게 사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증거가 이미 나왔죠. 전 세계 밀리터리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군사 소요 비용에 뭐 몇 분의 1만 쓰더라도 전 세계 가난과 환경 오염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도 남는다라는 거야. 뭐 이 말이 그냥 철학적인 선언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다라는 결론이 거기서 나오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환경을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좀 더 세계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중요한 어떤 격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좀 이제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는 것들, 근데 한동에 있으면서 좀 가볍게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어디 먹으러 나가려고 하더라도 다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요새는 또 쏘카, 학교에도 차가 막 들어와 있고, 좀 물론 도시가 잘못돼서 그래요. 도시가 대학의 위치나 이런 것도 잘못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좀 정책가나 학교 당국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자전거 타고 걸어서도 도심을 갈 수 있고 어떤 이런 걸로 좀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포항시에서 지금 그린웨이 정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린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도심을 쭉 관통하는 녹색길이에요. 녹색길인데 이게 안타깝게 한동까지 온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한동대 앞에까지도 쭉 관통하게 해서 자전거 타고 차를 만나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도 시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에 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living more sustainable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삶 중에 되도록이면 이제 인공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reconciliation ecology. 그러니까 재화해 생태학이라는 건데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요. 이제는 인공과 자연, 도시와 자연이 서로 간에 대척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인류가 기술 개발을 많이 했어.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 짓고 캠퍼스 짓고 뭐 골프장 짓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연 생태계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예전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자연을 갖다가 정복해야 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만든 도시 가운데 자연을 다시 초청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캠퍼스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요, 녹색으로 만들고 제로 에너지로 만들고 우리 집도 그렇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대책으로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빠지지 말아야 될 어떤 멘탈 트랩이라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참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몸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성장을 못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멘탈 트랩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올가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1, 2, 3, 4학년 커나가는 거 보면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멘탈 트랩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걸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 특별히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 사상의 어떤 발전을 막는 멘탈 트랩, 정신적인 함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보자는 거야. 글룸 앤 둠 패시미즘. 뭐 이거 해석 안 해줘도 되죠? 아이고, 죽었네. 죽었다.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그거 어떻게? 핵 문제, 핵 전쟁, 테러, 아이고 망했네. 대충 살다 가야지. 포기하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한마디로 비관론. 환경 문제 됐어, 어쩔 수 없어, 뭐 대충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비관론 당연히 피해야 될 것들이죠.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잠겨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잠겨 있으면은 일단 우리의 성장은 그냥 끝이다라고 보면 돼요. 끝이라고 보면 돼. 그렇잖아. 그런데 이 반대 측면에서요, 옵티미즘 중에서도 블라인드 테크놀로지컬 옵티미즘, 이건 반대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눈멀어스, 봉사야. 뭔데?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어떤 눈먼 기술 낙관주의. 한마디로 뭐 과학 결정론 시대에 여러 가지 있었던 관점들. 야,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뭐 문제, 야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얼마 있으면 과학적으로 다 해결돼. 기술 다 나와. 나올지 모르죠. 근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자원이 떨어지고 멸망해 보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제 문제가 그런 어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타임 스팬에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낙관주의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희망은 가져야 돼요. 비관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희망 가져야 돼요. 근데 눈먼 희망주의는 패시미즘이나 다를 게 없어요. paralysis by analysis, 일종의 어떤 비슷한 어떤 단어에 대한 언어 유희인데 무슨 얘기예요? 분석에 의한 마비. 말하자면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 이미 날샜네. 분석만 하다가 많은. 그리고 분석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비관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거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열심히 분석해봐요. 결론 안 나. 결론 나기 전에 뭐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를 찾아온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만 하다 마비가 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 그러면은 걸어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계산기가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계산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걸 편하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분석하다 날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faith and simple easy answer. 상식적으로 그 길이 진리고 맞는 거면 우리 그 길을 가자는 거야. 괜히 근데 토다는 사람이 있죠. 지구온난화를 뭐 과연 그게 과연 맞아? 회의. 그 회의가 있을 수 있죠. 비판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애기에게 검증이 안 된 음식을 먹일 수 없듯이
우리 선에서 어떤 재앙이 없다고 해서 그걸 막연하게 지구 환경의 위험성을 후대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후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근거가 적고 심지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그러면은 그 쉬운 길을 믿고 가야죠. 너무 토달고 너무 뭐라고 좀 냉소주의. 남들은 다 인정하는 것도 나는 좀 그래도 남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더 싫은 것들. 그런 것들. 대중적 취향에 대한 거면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류의 어떤 방향에 대한 거라 그러면 너무 지나친 어떤 냉소주의는 우리가 좀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활에 여러 부문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회의 어떤 중점들, 파슬 퓨얼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에너지 차원들 또는 물질, 폐기물을 다룬 차원들,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책에서 부분 가운데 많이 다뤘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문제 그리고 실천의 배경에는 결국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환경적인 세계관. 이번엔 또 그래도 아시안으로 이게 그림이 바뀌어버렸네. 너무 이 서양 사람들만 나와서 미안했는지. 그 다음에 경제체계. 이제는 풀코스트 프라이싱 해야 돼.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환경에는 바보야. 환경에는 바보 손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손이 환경 문제까지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개념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한 개인의 어떤 참여에서부터 시작한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전환들 이 모든 것들이 합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그랜드하게 아주 결론을 내면서 책을 끝내게 되네. 어쨌든 여러분 한 학기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 단원을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보게 돼서 아쉬운데 어쨌든 17장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죠. 왠지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시험에도 많이 반영될 것 같아. 동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조금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방학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Sense of Nature, Sense of Place 자연환경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곤란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그것을 여러분 감각 차원에서 또 만나고 여러분의 세계관 가운데 그런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감각을 발전시켜가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또 온고지신, 지식을 여러분 끓이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펄펄 끓는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